베트남을 기습하려다 오히려 기습을 당한 송나라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신종은 당대 명장으로 불리던 곽규를 지휘관으로 임명해 즉시 베트남을 정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곽규는 전국에서 병력을 모아 30만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훈련할 시간도 식량 등 군수물자도 부족하기만 했죠. 송나라는 먼저 크메르 참파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베트남을 서쪽과 남쪽에서 협공하려는 의도였지요. 하지만 두 나라는 남의 전쟁을 위해 피를 흘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몇 달 뒤 이번에는 송나라군이 세 갈래로 나뉘어 베트남에 진입했습니다. 국경에서부터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죠. 오랫동안 전쟁에 대비해왔던 베트남군은 곳곳에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송나라군의 수적 우세에 밀려 퇴각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군은 비장의 무기인 전투 코끼리를 투입했습니다. 코끼리는 고대 전쟁의 탱크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코끼리는 몸에 철갑을 두른 게 아니라 상처 하나에도 고통을 받는 초식 동물에 불과합니다. 코끼리의 역할은 지축을 울리며 돌진해 겁먹은 적 병사들의 대열을 흩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적군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코끼리는 큰 표적이 되기 쉽죠. 곽규는 진영 맨 앞에 석궁부대를 배치해 돌격해오는 베트남군 코끼리들을 집중 사격했습니다. 놀란 코끼리들이 도망치면서 뒤따라오던 베트남 병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트남 동북부를 휩쓴 송나라군은 수도 탕롱 공격을 위해 합류했습니다. 리트헌기엣은 나머지 병력을 모아 꺼우강에 최후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리트헌기엣은 부근의 모든 배들을 징발해 강 서안에 정박시켰습니다. 꺼우강에 도착한 송나라군은 배 한 척 구할 수 없었죠.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 수도 있었지만 베트남군이 배로 공격해오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선제 공격할 때 중국 함선들을 파괴한 결과였는지 곽규는 수군 도움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양측 대치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원정군인 송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반격이 임박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전투를 앞두고 리트헌기엣은 수백 년 전 독립투사의 사당에 찾아가 자기가 지은 시를 바쳤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이 무슨 시를 썼다는데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리트헌기엣은 그 내용을 은근히 진중에 퍼뜨립니다. 남국의 산하에 남제가 있다고 하늘의 책에도 쓰여 있는데 어찌하여 영론은 이 땅을 침범하나. 너희는 참패를 피할 수 없다. 별다른 오락가리가 없던 베트남 병사들은 시에 가락을 붙여 유행가처럼 부르면서 사기를 높였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시를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여깁니다. 드디어 베트남군이 강을 건너 공격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던 송나라군은 크게 패해 물러납니다. 곽규는 퇴각하던 병력을 수습해 다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양군 모두 이제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리트헌기엣이 먼저 휴전을 제의했지만 곽규는 거부했습니다. 리트헌기엣은 철군 명분을 주기 위해 송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5개 주를 할양하겠다고 제안했고 곽규는 마지못한 척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리트헌기엣이 순순히 영토를 넘겨줄 사람이 아니었죠. 송나라군이 철수하자마자 공격해 3개 주를 되찾았습니다. 2년 뒤 베트남은 코끼리 1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나머지 2개 주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은 전에 베트남이 잡아갔던 백성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이 포로들을 모두 돌려보내자 송나라도 2개 주를 베트남에 반환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과 송의 오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